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용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이슈는 뭡니까? 네, 이 소식을 안전할 수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후보가 언론계 오래 종사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도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에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후보가, 즉 이동관 후보가 지금 뭐 부인 얘기도 나오고 아들 학폭 얘기도 나오고 뭐 별개 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도 본인 얘기가 제일 나쁠 것 같은데 이 후보가 언론계 오래 종사한 언론계 중진으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내세운 이 사람을 꼭 선임해야 되는 혹은 임명해야 되는 이유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겁니까? 그분이 이걸 확인하려면 그분이 있었을 때 뭘 했냐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있었을 때 종편 출범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방송계의 이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거는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지금 불공정한 환경이다. 그거 반대 아니에요? 언론 환경이 오로지 여당만 편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에서도 뭐 특정 분야의 정당의 패널만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동관 후보자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 말이 맞냐고요. 아,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저도 뭐 방송 패널 해봤습니다만요. 제가 방송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패널이 불안해서 못 나오겠다고, 나 같이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윗선에서 쟤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바로 편성권 침해하고 이제 뭐 문제를 그렇죠, 일으키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 막 하면서 좀 센 사람이 나오면은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 편에서 세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게 말해줄 사람이 억지지당 펴는 사람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 뭐 어떻게 기계적 중립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좀 바꾸든지 해야지, 무조건 그러면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엄청나게 자기네 거를 주장하고 빨아주는 뭐 내지는 그런 쪽의 사람들만 계속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들이 좀 들리니까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이동관이가 들어오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본인이 이동관 씨라면. 이제 강제로 그거를 맞추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라서 좀 진통이나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바로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이분은 한번 옛날에 그 모든 사람들의 뭐 원성 이런 걸 다 듣고도 끝까지 관찰하고 막 이런 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지명 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 대통령실 그 지명 발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야당이나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바로 기자회견 직후 취재 기자들이 질문은 받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왜 떠나? 그래서 대통령실 이제 출입 기자들이 네. 인사 원칙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이제 질의응답을 요청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 게 통상적인 원칙인데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요 방송국이든 언론사든 이동관 체제를 전제로 이동관 체제가 될 것으로 알고 그냥 다 윗사람들 바꾸기를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을 짜놓았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바뀌겠어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겠다고 싶으면 못 물어보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건데. 아휴, 자
지금 현재 야사당이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문을 냈다고요? 그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렇게 해서 야사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사당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곧바로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성명문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으로 기록되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사찰과 탄압의 장본인 이렇게 딱 규정하고서 도덕성에서도 이미 국민 눈높이에는 낙제점인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언론사라든가 일반 국민이라든가 엄청나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대통령은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MB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인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폭력이다. 이런 얘기도까지 했고요.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방송 탄압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MBC 기자 출신. 제가 MBC 기자 출신 했는데, MBC가 맞습니다. 예. 네, MBC 했어요. 자, 어쨌든 동아일보가 아니라 MBC라고. 네네. 자, MBC 기자 출신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러면서 지명 처리를 촉구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죠. 뭐. 방통위가 이제 방송통신산업 전반이랑 그리고 언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 건 모두 아실 텐데요. 이제 그래서 언론 현업단체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이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까지 이제 그 방송 분야와 관련된 모두 7개 현업단체를 얘기하는데요. 이들 단체 모두 바로 지명철의 촉구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단체에서는 정권이 이제 대국민 대언론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학폭 문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부인이 인사청탁에 관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인은 아들의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해당 교사를 강제적으로 휴직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게다가 본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고 미디어법 날치기를 시작해서 대규모 언론인 해직, 징계 사태를 유발하고 KBS 사장을 해임시키고 MBC PD수첩 제작진을 구속수사하게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언론 탄압에 관여했고 그 헤드였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한번 봅시다. 게다가 지금 포털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큰일이겠지만 또 사실이 아닌데 자꾸 이런다 그러면 왜 방송사나 언론사가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이번 뉴스픽은 지난 주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재난문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이때 지진이 발생은 7시 7분에 발생했는데 1시간 10분이 지난 8시 26분에 전라북도, 광주시,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대전 등 8개 광역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긴급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문자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 봤어요. 근데 토요일 아주 너무너무 시끄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끝난 상태였더만요. 한창 동안.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중대본에서는 이걸 전남 장수군이라고 또 표기를 잘못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7시 7분에 지진이 있었는데 8시 26분에 이런 문자가 지금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재난 문자예요,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 이래가지고 재난 문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서 한번 혼났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해명을 하던가요? 그 당시 중대본은 이미 지진 위기 경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로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지명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냥 직원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헷갈려서 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는 그냥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심각한 경계 단계였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인지 전라남도인지 이건 이제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대강 내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아유, 담당 공무원이 단순 실수한 거다. 이제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아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매번 혼선을 반복하고 있다. 재난 문제를 또 한 번 무매를 맞고 있지만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에 경계 경보 오발령, 이태원 참사 당시 2시간 늑장 발송.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 그래서요 짜증나가지고 긴급 재난 문자 오니까 꺼버려요 아예.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번 지진이 긴급 재난 알림 문자를 보내기에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5 4.1 이 정도를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걸 보내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거잖아요. 에휴, 다만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행안부 이제 장관님도 돌아오셨으니까 좀 정비해가지고 잘하시겠죠? 전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이미 이상민 장관이 왔을 때 이미 이렇게 된 거라서 와도 소용없다 뭐 이런.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제가 또 직전까지 행안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서 합시다. 예. 행안부에서 하반기 안에는 이제 그 재난문자 중복이라든지 이 발송 체계 자체를 좀 정비하겠다고 말은 했으니까 했어요. 말을 예. 했으니까요. 일단 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난 문자 중복을 줄이겠다. 아유, 그나마 시끄럽던 거, 땡땡거리는 거, 필요 없는 거 줄인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자,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재난 문자 방송 기준, 운영 규정을 개선하겠다. 그래요.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봅시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박영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아셔야만 될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제가 우리 대통령님 그러면은 제발 우리 자 좀 빼주세요. 뭐 이런 분들 있고 님자도 빼주세요. 이런 분들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 자, 소식 먼저 한번 알려드리죠. 여름 휴가 가신다고요? 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 휴가를 간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당초 수해 대책 마련을 비롯해 각종 현안이 잇따르면서 휴가 계획을 백지화했던 것에서 이제 휴가 자체를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보고 결정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소도 공개됐는데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저도입니다. 네, 휴가 계획을 백지화했었으나 휴가 자체를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보고 결정했다. 휴가를 가시면 지역 사회가 사라진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필요에 따라서 휴가 기간에도 공식 행사를 소화한다고 하네요. 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던 휴가지 아닌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진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일단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어제 참모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경무에 시달렸고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대통령실이나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야 하고 대통령과 공무원의 휴가가 내수 진작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휴가를 가시라고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휴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참모들이 보기에 대통령 휴식이 필요하다. 네. 네, 사실 뭐 휴식도 필요하죠. 일 많이 하셨고 외국도 많이 가셨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휴가 가서 책도 읽으시고 네. 그러는 모습이 좀 눈에 선하던데 우리 대통령은 뭐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재충전과 함께 국정 운영 등 이제 전국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처럼 윤 대통령도 휴가 이후에 개각, 그리고 대통령 참모 교체 등 인적 개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민생 관련 정책 구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내달 18일에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 북핵 공조 등 의제별로 정상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이슈들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용한 내조님. 아니, 뭘 했다고 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람개비님도 맨날 휴가 아니신가요? 새삼스럽게 휴가를 또 가시는군요. 이러고 또. 비봉사님 가서 오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전유성님 저도 휴가 가고 싶어요 그러시는데 진짜 그러네 저도 휴가 가고 싶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 민생 관련 정책 구성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엔 그냥 푹 쉬다 오실 것 같아요. 예, 푹 쉬시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후속 인사, 참모 교체 이런 인적 개편을 좀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요즘 돌아가는 모양 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친한 분들과 함께 전국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모의도 좀 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좀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도 청해대? 네. 청해대라고 불린다고요? 네, 청해대라고 이제 청와대와 이제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이름으로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제 청해대를 완공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여 년이 지난 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아버지를 추억하며 임기 첫 휴가를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통령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 차례 정권에 따라 일반의 공개와 비공개를 이제 거듭 반복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도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꼭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충북지사, 야, 김영환 지사는 진짜 문제가 많군요. 오송 참사 전날 행적이 아주 이상합니다. 네, 집중호우 비상 3단계가 내려진 지난달 14일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 머물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은 이번에 수해 당시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14명이 숨진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점입감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이 아닌 서울에 있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그 전에 뭐 자기 땅을 둘러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제 네. 베일에 쌓여있던 이제 김 지사의 행적을 이제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기자회견을 어제 열어서 집중호우 당시에 이제 3단계가 내려진 지난 14일에 김 지사가 서울에서 만찬을 했고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관할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한가롭게 만찬을 즐겼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제 비서실에 이제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을 때인데요. 이때 이제 관할 지역에 없었고 서울에서 있는 이제 그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비서실 관계자가 김영환 도지사가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 간 것은 충북 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을 겸한 저녁 만찬이 선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또 근데 이때 이제 뭐 국과장은 배석이 없이 만찬을 진행했던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또 만찬 비용은 상대편에서 지출한 것으로 전해져서 통상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은 이제 충북도가 만약에 자문을 구한 것이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또 추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예상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오늘 서울에서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거기 딱 갔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낮 12시 10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돼 있는데 김 지사는 관할구역에 없었었고 또 해명도 사실은 거짓말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국가장 배석도 없이 만찬을 진행했다. 만약에 자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장 배석이 없을 리가 없고 네. 또 만찬 비용도 본인이 내야 되는 건데 혹은 충북도에서 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김영환 지사는 매번 입만 열면은 자기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고 그 해명이 항상 틀리고
항상 그 시간에 뭐 했냐 물어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밝혀지더라고요. 술 드신 모습도 나오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사진도 올려가지고 또 자백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잘 모르겠군요.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은 아니었나 실망스럽긴 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만찬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그러니까 뭐 랜드마크 설립 관련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네.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위중한 시간에 서울행을 했다는 것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이제 재난 상황을 지휘해야 했는데 충북도지사가 없어서 대신해서 이제 행정부지사가 그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도 이 책임 소재를 김 지사에게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으면서 행정부지사의 해임 논의가 어제 나왔습니다. 왜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행안부 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의 해임을 행정총장?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한 것인데요. 국무조정실은 지난주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감독 책임이 관리자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유종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해임이 건의돼서 이번 주 안에 이제 좀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진짜 요즘 이 정부는 되게 특이한 게 일을 하면은 무조건 잘리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놀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네. 이거 사실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이 부지사가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 사람을 해임해야 된다 그러고 건의를 한 걸까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거보다 일단 뭐 감독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회의를 진행한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책임 소재가 되는 것은 조금 아니 감독 엉뚱한- 책임은 충북 도지사는 없나요? 그리고 네. 본인이 도지사가 안 하니까 자기네도 나서서 회의를 주재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회의를 맞습니다. 주재했다고 이 사람이 책임자고 그러기 때문에 잘려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논란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또 문제가 하나 더 진짜 있는데요. 황당무계하네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또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수해 당시에 김 지사가 가족 소유의 계산 땅 인근 이제 급경사지에 정비 사업을 갑자기 발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송 참사 이튿날인 지난 16일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발주가 돼서 눈치 발주 의혹이 제기된 이 내용인데요. 네. 그동안 도지사는 6일날 도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뒤 13일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고 16일에 공고한 것이니까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도내 일부 언론에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을 확인한 결과 이제 그 당시에 수해 당시에 이거를 올렸고 이렇게 급하게 올릴 사안이 아닌데 올린 것은 이제 그 지사의 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공고를 올린 해당 공무원의 어제 이제 그 지역 내 신문에서 보도된 바로는 직위 해제가 됐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꼬리를 아무리 잘라주고 그렇지 무슨 꼬리가 한 100개 되나 맨날 꼬리만 자르고 있어. 자기네들이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예고했는데 그 예고하면서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해임이 건의가 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네.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인이 가봤자 아무 할 일도 없다.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인데 아 참내원. 게다가 지금 급경사지에 소유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땅과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게 지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 상황인데 뭔가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평일에 이 지금 수해 대응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입찰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분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관리나 이런 거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다 덮고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아니구나, 셋이구나. 셋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네, 상당히 이상하군요.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죠?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순살 건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순살 GS, 순살 자이, 순살 순살 LH 부실 공사가 드러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다. 깨 부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그 건설 계통의 고질적인 이권 카르텔이 현지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를 겨냥해서 또 전 정부 탓이냐. 야당은 남탓 전문 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국무회의 때 나온 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사업에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야당은 남탓만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정 운영을 돌아보라고 이제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돌아봐라. 남탓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근데 이거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더 웃긴 거는 원희룡 장관이 네. 순살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그래도 네. 천장은 괜찮다. 난 그 말에서 완전히 뻥 쳐졌어요. 무슨 뜻이니까 도대체 우리 네. 시장님은. 네, 이 발언이 이제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나왔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즉 문제가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때 첫 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고 이제 판단하면서 전임 정부를 이제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LH가 스스로 밝힌 설계 시공 감리 부실인 인허가 비리, 불법 하도급 문제, LH 퇴직 직원들의 민간 회사 재취업 등 카르텔이 포함된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이른바 전관들이 취업한 업체들이 최근 누락 아파트 15곳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유 참네요. 한 번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지적질이 네, 전임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네,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네. 순살 치킨은 맛있기라도 하지. 에이, 진짜 너무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순직한 해병대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해병대가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 발생 현장에서 수중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이제 1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오. 네, 브리핑 불과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최수근 상병 정말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 살려보겠다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들어갔었다가 변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들님의 죽음, 이 상병의 죽음 때문에 온 국민들이 사실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한다? 이거는 분명히 입막음 내지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얻어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보낸 메시지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일단은 국방부가 브리핑을 취소하고 2시간 뒤에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했던 언론 설명을 취소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건 진상 규명보다는 외부 유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7월 22일 날 열린 최수근 상병의 이제 연결식에 참석해서는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슬픈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후에 연결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예하 부대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휘 및 강조의 말씀이란 지휘 서신을 보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유튜브 6대전
기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하는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해병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김 사령관은 너무 미안해하는 그 모습이 좀 진정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부하를 잃어가지고 참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이 얘기가 퍼지면 우리한테 곤란하니까 조용해라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쟁점은 이제 상명하복이 있는 이제 군대에서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시를 했냐라는 것과요. 그리고 소방과 진실 공방 이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진실인지도 또 이러다가 오리무중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MBC 보도에 따르면 수중수색을 그러니까 소방은 수중수색을 하고 해병은 하천변 도보수색을 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해병대가 협의를 깨고 구명조끼 등 장비도 없이 수중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해야 될 일을 갑자기 해병대가 이제 해버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해병대에게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올라가라 그랬는데 해병대가 무리하게 수색을 강행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시켰느냐? 네. 왜 이 사람들은 소방과의 협의를 어겼느냐? 그리고 소방이 사실은 그 사람을 구호하는데 훨씬 전문적이겠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이게 사실은 쟁점이었거든요. 네. 현재 유가족은 뭐라 합니까? 네, 유가족은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고 했지만 그냥 수색해라고 했다면서 무리하게 일단 지휘를 한 지휘관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인지 좀 이거를 찾아내야 원인을 된다. 네, 밝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해병대 사령부가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무리한 수중 수색을 명령한 지휘관을 감추거나 보호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항상 이런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일이 터져요. 그런데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면 못 찾아내게 뭔가 이렇게 막 연막이 펼쳐져. 왜?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는 살아야지.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뉴스마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내가 정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네. 내가 노력을 했으나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잘 인지하거나 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사과는 했어요. 예. 그 뭐 공식 사과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유감 표현 그 정도라고 다들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결국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사과했거든요. 이제 어제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랑 이제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의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당 차원에 사과했고 양이원영 의원이 또 좀 약간 불을 붙인 격이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맥락상 그렇게까지 막 과도하게 노인 비하라고 안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양이원영 의원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노인 비하이다 이게 딱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요. 이제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니까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참, 이러면 욕먹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저는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민주당과 김은경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한병도 의원과 이해식 의원도 역시 노인회 방문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에는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자, 어게인 정동영이라고 말이 나와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그 노인 비하 발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2004년 이제 네. 정동영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이 60대하고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또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말자. 이제 이미 뭐 유시민 이사장도 지금 65세가 넘으셨고 그렇죠. 뭐 이제 네. 다들 그러셨는데 이게 2004년 총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때 되게 압승하려고 그랬는데 150석밖에 그렇죠. 못 얻어가지고 매우 잘못했던 거였다 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발언 역시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면서 여당은 물론 이제 대한노인의 국가언론회의에서 바로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2살 아들이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왜 나보다 더 미래가 짧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1대1 표결을 해 나랑 똑같이 이제 이런 질문을 본인의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질문도 조금 22살을 먹은 아들의 발언이라고 하긴 좀 그래 보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의사표시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자꾸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우리당 의장 60대 70대 투표 안 해도 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65세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 가지 마라. 이건 매우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 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사고만 친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많죠. 지금 이제 혁신이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김 위원장이 최근에도 초선 의원들이 이제 소통에 서툴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이제 학력 저하가 일어난 현상에 이제 여기다 빗댄 거도 결국 이제 사과했거든요. 이것도 어제는 연봉 3억 원 받은 이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자리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시기까지 자기가 임기 때 맞추는 게 매우 치욕스러웠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60인데 정치원으로 몰랐다. 상처를 들었다면 죄송하다. 이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발언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 나왔던 모든 발언들을 반추해보면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의 혁신위원장이 당을 화합시키지 않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멧돼지 잡자님께서 노인 비하가 아닙니다. 일베들이 물타기 하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나는 70대지만 이거는 꼭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김동준님, 22세 아들이 10대 때 궁금했던 당연한 논리입니다. 10대의 미래를 노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지 않나요? 문제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말 장난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STDY님, 노변님 왜 또 그 얘기를 꺼냅니까? 당신도 민주당의 엑스맨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엑스맨도 아니고, 뭐, 민주당의 프로맨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의 정체성은 그냥 제가 아참을 정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정희님, 민주당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히지 말아라. 손톱만큼만 잘못해도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든다. 네, 저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라는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매립지에서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무려 400명 이상의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너무 덥다. 너무 폭염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막 노동자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쿠팡 노동자들 조그만 일에도 땀이 줄줄 흘리는데 에어컨도 없고 너무 더운 데서 아무런 장비 없이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 어떤 분은 쓰러져가지고 아직 뭐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처음 열리는 이 국제대회라고 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이게 전북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넓은 야영장을 찾는다는 대형 대회. 이 대회가 벌써부터 지금 더위, 벌레, 웅덩이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조직 관리가 안 돼 있고 경기 운영이 미숙하다 이런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가 오랜만에 국제 행사를 치러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장소가 이제 새만금 매립지인데 딱 매립지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무나 이런 그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더위를 피할 곳이라고는 덩굴 터널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 각 지역에서 158개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야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야영을 하지 못하고 너무 더우니까 다 막 기념품 샵이나 편의점 같이 에어컨 나오는 데만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참가자들이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막 손 선풍기만 찾아서 그냥 헤매고 있고 이런 현장은 지금 거의 아수라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 텐트를 쳐야 되고 야영장이 늪지대나 다름이 없어서 모기 같은 벌레가 막 창궐하고 있다. 참가자들 너무 힘들어한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세계 최악의 대회다 이런 식으로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직에는 이걸 좀 제대로 수습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하고 좀 수습 방관하고 있나 봐요. 가까운 병원까지 가는 것도 40분 이상 걸린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은 준비도 엉성하고 480억이나 들은 거는 뭐 제대로 이 건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진입도로도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이 이걸 했을까요? 전북 민중행동가 평화와 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공동성명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회 장소나 시기가 이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회를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웅 김재규님 잼버리 가다가 잼병 되겠어요. 잼병 걸리겠어요. 전기도 안 들어온다는데 여기가 지금 이 무더위에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JSW님 그렇습니다. 자 뭐든지 준비를 제대로 하고서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혹은 변경안 추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보통 원희룡 장관은 수석 전문이어서 천재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천재가 잘하는지 우리 김동연 지사가 잘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원장관도 물론 뭐 천재라 불릴만 하지만 이제 김 지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간 네.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기재부 장관까지 오른 공직계에서는 성공신화로 얘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데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어제 김 지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그 가져온 자료인데 입장문만 10페이지고 이 참고 자료만 28페이지 분량인데 이게 김동연 지사 혼자서 그냥 PPT 없이 25분간 그냥 홀로 반박을 계속했거든요. 대단하군요. 네, 이제 3주 전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의 입장이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밝히는데 주력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직접 막 필기까지 해가면서 원장관의 주장이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틀렸다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그 원희룡 장관은 뭐 제주도가 낳은 천재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리고 좀 집안 형편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전부 다 수석으로 입학 뭐 하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유명한 천재로 알려져 있었었는데 김동연 지사도 정말 대단합니다. 야간대학 나왔고 사무관 시작했고 기재부 장관까지 오른 정말 공직계의 성공신화, 개천에서 용난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 처음에 김동연 지사가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나왔을 때 얘기했을 때 설명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무슨 뭐 이쪽 분야의 기재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설명 못하냐 이런 얘기도 처음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히려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역시 김동연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네, 국토부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이 문제가 없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게 1999년 이후 만들어진 고속도로 24건이 있는데 그중 14건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시종점이 변경됐으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변경돼도 그게 특이 사례가 아니다. 제대로 됐다거나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안 된다라고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양서면안 같은 이런 것들이 강성면안으로 그러니까 바뀌게 된 것들은 어떤 점에서 지금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 얘기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또 기존의 주장 중 하나가 이게 자기네가 임의로 바꾼 게 아니라 네. 이게 외부의 민간 업체가 제안을 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도 주장 중 하나였는데 이건 역시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외부의 그런 용역 업체가 바꿀 때는 최종 보고라든지 중간 보고에 그러니까 용역을 하다가 좀 자기네 용역을 해보니까 이건 좀 이런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아예 착수 시점에 이거를 제안한 것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이란 얘기죠. 이제 자신의 공직 생활을 이제 봤을 때도 이걸 왜 이제 막 외부에 이걸 좀 검토해달라고 맡겼더니 그걸 받자마자 근데 이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 민간 회사에서 이제 검토를 쭉쭉 해 나가다가 중간이나 마지막에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받자마자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바꾸려고 민간 업체가 이제 조작질 뭐 비슷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민간 업체가 받는 시점에 이걸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바꾸려고. 해달라는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자, 또 하나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김종인 지사가.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양서면안에서 방상면안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었다면은 당연히 비용 역시 증가했을 텐데 이게 총 연장이 2km 증가하고 IC가 1개 추가되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 늘어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노선이 바뀌게 되면은 그 노선 변경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마련인데 그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사비나 보상비 등 세부 비용 산정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군요. 예탄보다 총 연장이 2km가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가 되는데 사업비는 140억밖에 안 든 게 아니고 산출 근거도 없다. 국토부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일단 바꾸는 데 주력을 하고 그 바꾸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혹은 눈을 감아버리려고 하는 좀 그런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네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또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주민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제 그 민원이 현재 사는 지역이 훨씬 더 바꾸면은 훨씬 주민들에게 악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경기도가 당연히 그 행정지자체니까 그런 인구 자료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바꾸면은 훨씬 기존에는 3,000명 사는 지역에서 바꾸면은 18,000명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건데 당연히 이게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 5배가 늘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토부 설명이 상식적이지가 않고 안 맞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좀 정쟁으로 하지 말고 예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원안대로 좀 사업을 재개해라. 그래서 수요를 좀 분산해주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토교통부나 원희룡 장관은 뭐 반박하거나 반론 제기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사실 한결같습니다. 국토부는 원안보다 변경안이 맞는 방향이고 이제 경기도에서 한 얘기는 모두 가짜 뉴스나 아니면 거짓 주장에 해당하니까 이거를 전문가들 불러다가 우리가 공개 간담회 하면은 다 주민들에 맞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증위원회 불러다가 검증하는 거가 맞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국정조사가 맞는지, 검증위원회 검증이 맞는지,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되는 건데 자꾸 딴 데를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점을 물어보면 그 점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다리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자꾸 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국토교통부 해명 상식적인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서희주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교권 침해 대책 이게 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군요. 지금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교육부나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교권 침해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실하게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핵심을 해결하기보다는 애들을 잡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이 사건의 문제는 부모님인데, 예? 그 과도하게 자기 아이들만 보호하려고 하면서 선생님을 괴롭힌 부모님들이 문제다라는 게 사실은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내지는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고 선생님 괴롭히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건 없고, 애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 존중해주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면담 사전예약제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좀 쭉쭉쭉쭉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학부모가 교사랑 면담하려면은 이제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CCTV가 달린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그 통화 녹음 전화는 또 통화 녹음을 지원하고 또 중간에 챗봇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사들의 그 학부모랑 직접 만나는 부담을 줄이자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의견 듣기엔 좋지만 또 반대로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는 그냥 앞에 걸러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막상 학부모한테 갑질을 당할 때는 이걸 막 못 막지 않냐. 그래서 이걸 갑질 예약제라고까지 벌써 교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이게 선생님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럼 더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인 것도 같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차라리 교권 침해하는 것들을 지금 뭐 면담 예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역시 이게 아예 그 이유까지 바로 연결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학교 폭력이랑 비슷한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랑 교사 사이 소송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둘을 대립관계로만 극한 대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가운데서는 이걸 또 반대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 인권 조례 폐지도 이제 교총이랑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오히려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을 해서 그 교사들이 그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이런 경우를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보다 학부모가 2배 이상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 교총 이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이제 9일 동안 그 사례를 접수했는데 무려 10,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10,000건을 살펴보니까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8,000건 정도 돼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 한 2배 이상 많게 나타났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협박 아니면 악성 민원 이런 게 나타 이 서희초도 이런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폭언 욕설도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군요. 야, 근데 진짜 선생님 되기도 너무 어렵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임교사 연락처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네. 자기 연락처를 사채업자가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의 연락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 중에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밥을 사주니까 학부모가 애를 거지 취급하냐 이러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는 무슨 고시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죠? 이 얘기는? 이제 뭐 2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2학기 이제 시작을 앞두고 교육부에서는 그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교사가 할 수 있다를 좀 명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겠다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정희 님이 녹취를 들어보니 학부모 갑질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비상식적이고 물상식한
취직한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도 일부는 아이들을 조금 무시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정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